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디로컬 리미티드, 나스닥 티커로는 DLO입니다. 최근 주가가 한 15달러 정도 되던데요. 2025년 10월 20일 종가 기준이 15.03달러. 이 회사가 우루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사업할 때 겪는 그 골치 아픈 문제 있잖아요. 네네, 있죠. 바로 그 결제 문제를 싹 해결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핀테크 기업입니다. 뭐랄까, 수십 개 다른 열쇠 구멍에 다 맞는 그런 마스터키 같은 존재랄까요? 당신께서 신흥시장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 뒤에서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 그 이면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희 목표는 이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디로컬이라는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경쟁력이 뭔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성장 동력은 뭐고, 또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디로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거나 넷플릭스 볼 때는 그냥 카드 정보 넣고 버튼 누르면 뭐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수십 개 신흥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한다.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나라마다 쓰는 돈도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제 방식도 뭐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데는 신용카드보다 뭐 현지 은행 이체나 무슨 페이 같은 걸 훨씬 많이 쓰고 심지어 편의점 가서 현금으로 온라인 요금 내는 그런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직도 주요 결제 수단인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나라 정부의 그 복잡하고 또 계속 바뀌는 금융 규제까지 생각하면 이걸 글로벌 기업이 직접 다 처리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그 지점. 그 어려움을 딜로컬이 딱 해결해 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디로컬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복잡성의 단순화예요. 원 디로컬이라고 부르면 단 하나의 API, 그러니까 기술적인 연결 통로 하나로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싹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그게 두 가지 핵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페이인이랑 페이아웃. 이름이 아주 직관적이죠? 네, 페이 인, 페이 아웃. 들어오고 나가고. 맞습니다. 페이인은 글로벌 기업이 신흥시장 고객한테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는 뭐 볼레토 방카리오라던가 멕시코에선 OXSO 페이 같은 그런 현지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료 보니까 신용카드, 은행 송금, 전자지갑은 뭐 기본이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현금 기반 결제까지 900가지가 넘는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900가지요? 와. 네. 반대로 페이아웃은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 있는 파트너 회사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직원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할 때 그 나라 돈으로 쉽고 빠르게 보내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버 같은 차량 공유 회사가 현지 운전자들한테 수입 정산해 줄 때나 아마존 같은 데가 현지 판매자한테 판매 대금 줄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딜로컬 하나만 딱 연결해 놓으면 각 나라마다 뭐 은행이랑 계약하고 현지 시스템 맞추고 규제 신경 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현지 기업처럼 사업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디로컬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가치 제한이고요. 수익 모델도 아주 명확해요. 주로 처리된 총 결제 금액, 이걸 TPV, Total Payment Volume이라고 하는데 이 TPV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디로컬을 쓰는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장사를 잘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디로컬 매출도 자연스럽게 같이 크는 아주 뭐랄까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디로컬의 엄청난 경쟁 우위, 경제적 해자라고 강조하던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지원하는 나라랑 결제 수단이 많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 네, 네트워크 효과. 이게 디로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그냥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디로컬의 힘이 40개가 넘는 신흥시장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가지 넘는 현지 결제 수단을 자기 플랫폼에 다 연결해 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네트워크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스스로 막 강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더 많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상점들이 디로컬을 쓰게 되면 그 기업 고객들이 쓰는 다양한 현지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디로컬은 더 많은 현지 결제 옵션을 추가하고 네트워크를 더 넓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강력하고 넓은 결제 네트워크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 디로컬 써야겠다 하는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아, 약간 그 눈덩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한번 이 시스템에 딱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도 좀 어렵겠는데요. 그 외 전환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높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전환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글로벌 기업이 디로컬 시스템을 자기네 결제 인프라에 깊숙이 딱 연결하고 나면 그냥 뭐 수수료 좀 더 싸게 해주는 경쟁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갈아타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생각해보세요. 수십 개 나라에 걸친 결제 시스템을 다시 다 테스트해야 하죠. 새로운 규제 문제는 없는지 또 확인해야 하죠. 기술적으로 다시 연동하는 작업도 해야 하죠. 여기에 드는 시간,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결제 오류라도 나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려고 하겠죠. 이게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디로컬만의 강력한 구조적인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께서 만약 글로벌 기업의 재무나 운영 책임자라면 이 단순함과 안정성의 가치가 얼마나 클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 개 복잡한 퍼즐 조각을 직접 맞춰야 하는 대신에 그냥 이미 완성된 그림을 딱 받는 것과 같으니까요. 와, 복잡한 걸 해결해주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높은 전환 비용까지. 이건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럼 이런 강점들이 실제 숫자로도 딱 증명이 되고 있는지, 디로컬의 성장성이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 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숫자는 뭐 거짓말을 안 하죠. 제공된 자료를 보면 디로컬의 성장은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디로컬 플랫폼으로 처리된 총 결제액, 아까 말씀드린 TPV 있죠? 이게 무려 2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60억 달러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45%나 늘어난 수치예요. TPV는 디로컬 비즈니스의 규모나 활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건 회사가 아주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연간 매출 역시 8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TPV 성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걸 보면 이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45% 성장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만 커지는 건지 아니면 속도 알찬? 그러니까 내실 있는 성장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성은 좀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행히 디로컬은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40%요? 높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매출에서 직접적인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또 조정 이비타 마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되는데 여기서 조정 이비타 마진이라는 건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디로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주 효율적이고 돈을 잘 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거래량이 늘면 그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거래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벌면서 크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분석가들은 디로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분석가들 전망은 꽤 긍정적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앞으로 디로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가 각각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당 순이익 EPS라는 건 회사가 번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이니까 주주 한 명당 얼마의 이익을 만들었냐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성장뿐 아니라 주주 가치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미죠. 연 25% 이상이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런 낙관적인 전망 뒤에는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 뭐랄까 메가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신흥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침투율 증가하고 또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이 흐름이 더 빨라졌잖아요. 딜로컬은 이 거대한 파도의 맨 앞에서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겁니다.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딜로컬이 단순히 이런 시장 흐름에 그냥 올라탄 게 아니라 자체적인 경쟁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 성장의 열매를 실질적인 이익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잘 나간다고 그냥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중요할 텐데 디로컬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나요? 특히 최근에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인 AZF 파이낸스를 인수했던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디로컬은 현재 리더십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AZF 파이낸스 인수는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요.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젊고 또 빠르게 늘고 있고 모바일 보급률도 높아서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대륙이거든요. 네, 기회의 땅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라별로 규제도 다 다르고 금융 인프라도 좀 조각조각 나 있어서 외부 기업이 들어가기가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해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디로컬은 그냥 단순히 아프리카 진출? 이게 아니라 즉시 아프리카 17개 나라로 사업 범위를 확 넓히는 효과를 얻은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영토 확장, 딱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AZF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을 디로컬이 가져오게 됐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그 외환 FX 거래 처리 능력,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나 송금 분야의 전문성, 이게 디로컬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크게 강화시켜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미리 딱 차지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아프리카 포함해서 신흥시장 전체에서 더 강력한 원스톱 결제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좀 흥미롭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 영역은 규제 불확실성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딜로컬한테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는 효율성 면에서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딜로컬도 분명히 이 점을 알고 있을 거고요. AJA 인수를 통해 얻게 될 그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 환경에 맞춰서 잘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이건 분명 딜로컬이 안고 가야 할 또 다른 도전 과제이면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수 합병 말고 다른 성장 전략은 없나요? 예를 들면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요? 물론이죠. 딜로컬은 혼자 힘으로만 크려고 하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쇼피파이, 페이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글로벌 테크 거인들이나 전자상거래 대기업들하고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쟁쟁하네요. 네, 이런 파트너십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큰 회사들이 딜로컬을 파트너로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딜로컬의 기술력이나 안정성, 신뢰도를 시장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요. 둘째는 이 파트너 회사들이 가진 그 엄청난 글로벌 판매자나 사용자 기반에 딜로컬의 결제 솔루션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를 쓰는 수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딜로컬을 통해서 손쉽게 신흥시장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단순히 결제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기 거래 막는 솔루션이라든지 나라별 세금이나 규제 준수 도와주는 거, 환율 변동 위험 관리 같은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잘 안 떠나게 만들고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도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렇게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디로컬에게도 분명 약점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전문 기업이라는 점 자체가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높은 성장 잠재력 뒤에는 종종 높은 위험이 따라오죠. 디로컬의 경우 그 위험의 가장 큰 뿌리는 바로 사업의 기반이 되는 신흥시장 자체의 본질적인 변동성입니다. 디로컬의 핵심 시장인 라틴 아메리카나
최근 투자를 늘리는 아프리카 같은 곳은 선진국보다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뉴스 보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환율 변동이죠. 그러면 디로컬이 해외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가치가 훅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나라 사람들 구매력이 약해져서 전자상거래 활동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정부 규제 변화나 갑작스런 정책 변경 같은 건 디로컬의 사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거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거나 특정 국가에서 자본 통제를 강화했을 때 디로컬 분기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사례가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디로컬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회사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외부 환경 요인 말고 회사 내부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내부적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집중도 문제예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디로컬의 매출이 일부 소수의 대형 글로벌 고객사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핵심 고객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디로컬 성장의 중요한 힘이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주요 고객 중 하나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고객이 떠나버리면 디로컬 전체 매출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잠재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아, 한두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군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디로콜이 성공적으로 길을 닦아놓은 이 신흥시장 결제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네덜란드의 에디엔이나 브라질의 스톤코 같은 강력한 글로벌 경쟁사나 아니면 현지 강자들도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물론 디로콜이 가진 그 선점 효과나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방어막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 압박이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신흥시장의 엄청난 성장 기회를 딱 잡은 혁신적인 기업인데 동시에 그 기회의 원천인 신흥시장 자체의 불안정성 그리고 고객 집중도나 경쟁 심화 같은 내부적인 과제도 안고 있는 그야말로 딱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프로필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약 28배 수준이라고 언급됐는데 이 숫자는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PE 비율 28배. 이게 현재 주가가 디로콜이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의 2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시장의 디로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아까 살펴본 연평균 25% 이상의 예상 성장률을 고려하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 PE 수준이 합리적이다, 심지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은행들이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정보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PE 비율이 미래의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서 특정 신흥시장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주요 고객이 떠나거나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이 PE 비율은 순식간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PE 28배라는 숫자는 디로컬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잠재적인 하방 위험 또한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디로컬을 바라보는 당신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요, 디로컬이라는 투자 대상이 가진 그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신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디로컬은 분명히 신흥시장 디지털 결제라는 그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원 디로컬이 제공하는 그 단순함과 효율성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정말 거부하기 힘든 가치 제한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성장의 발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 즉 정치적, 경제적, 규제적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객 집중도나 경쟁 심화 같은 기업 운영상의 과제들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고요.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명확한 기회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사이의 그 균형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디로칼이 앞으로 신흥시장의 그 높은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제시된 성장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걸 넘어서 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상거래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세계 구석구석으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디로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한 현재 결제망을 매끄럽게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이 구석구석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모세혈관처럼 글로벌 경제의 순환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기회와 동시에 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신흥시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디로콜이라는 배가 과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균형을 잡으면서 성공적인 항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자 또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디로컬의 여정에 대해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